두 번째 글입니다. 어떤 만남. 우리에게 개척시대 미국을 소개해 준 것은 조 딜런이었다. 그는 유니언 잭, 플럭, 하프페니 마블 같은 소년 잡지의 진화노들을 한 보따리 갖고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저녁 때마다 우리는 그의 뒷마당에 모여 인디언 전투놀이를 했다. 그와 그의 살찐 동생 게으름뱅이 리오가 마구간 꼭대기를 지키고 우리가 그곳을 기습해서 빼앗으려는 쪽이었다. 아니면 풀밭에서 백병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싸워도 우리는 공격에 성공하거나 전투에서 이기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모든 승부는 조 딜런의 승전무로 마무리되었다. 그의 부모님은 매일 아침 8시 미사를 보러 가디너가에 갔고 현관에는 딜런 부인의 평온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더 어리고 소심한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격하게 놀았다. 낡은 차주둔자 덮개를 머리에 쓰고 주먹으로 깡통을 두들기며 야, 약하, 약하, 약하 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당을 뛰어다닐 때면 그는 정말 무슨 인디언 같았다. 그가 사제직에 뜻을 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었다. 제멋대로 날뛰는 분위기가 우리 사이에 번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문화와 체질의 차이는 대략 얼버무려졌다. 우리는 함께 몰려다녔다. 몇몇은 대담하게, 몇몇은 장난으로, 또 몇몇은 두려움에 가까운 심정으로. 그리고 이 마지막 부류, 즉 공부벌레 아니면 어기차지 못한 놈으로 보일까봐 무서워서 마지못해 인디언들이 된 애들 가운데 나도 끼어 있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모험들은 내 기질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적어도 그것은 탈출할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단정치 못하고 사나운 미녀들이 자주 등장하는 미국 탐정 소설류를 더 좋아했다. 이런 소설들은 문제될 것이 없었고 때로는 문학적으로 쓰인 것들도 있었지만 학교 안에서는 엄밀하게 놔둘었다. 어느 날 버틀러 신부가 로마 역사 4페이지를 강독하고 있는데 빙충맞은 리오 딜런이 하프페니 마블을 한 권 가지고 있다가 들켰다. 이 페이지냐 이 페이지냐 이 페이지. 자 딜런 일어서 날이 밝자 읽어봐. 무슨 날이라고? 날이 밝자 말자. 예습해 왔어? 너 주머니에 그게 뭐야? 리오 딜런이 그 잡지를 꺼낼 때 모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모두들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다. 버틀러 신부는 책장을 넘기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 쓰레기는 뭐냐? 그가 말했다. 아파치 추장. 이게 너가 로마사 공부 대신 읽은 거란 말이냐? 다시 이 학교에 이런 망할 물건을 갖고 왔단 봐라. 이걸 쓴 놈은 아마 술값을 벌려고 이런 글을 쓰는 천한 놈일 거다. 너희들처럼 교육받은 소년들이 이런 걸 읽다니 기절초풍하겠다. 너희들이 국립학교 아이들이라면 모르겠다만 이 국립학교 아이라는 말은 식민지 당국에 의해 설립되어서 영국 국교회, 개신교입니다. 국교회의 영향하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들이 국립학교 아이들이라면 모르겠다만 자 딜런 내 분명히 얘기한다마는 공부를 해라. 안 그러면 진지한 수업 시간 중에 이 꾸지람은 나에게는 서부 개척시대의 영광 가운데 많은 부분을 빛바래게 만들었고 당황한 리오 딜런의 팅팅 부은 얼굴이 내 한가닥 양심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학교의 통제력이 멀어질 때면 나는 다시 격렬한 감흥에 이러한 무질서의 연대기들만이 내게 제공하는 듯 보이던 그 도피에 굶주리기 시작했다. 저녁 때의 전쟁놀이도 마침내 오전 중의 학교 생활과 마찬가지로 지겨운 것이 되었는데 그건 내가 진짜 모험이 내게 벌어졌으면 하고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짜 모험은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에게는 벌어지지 않아 라고 나는 생각했다. 모험은 밖에서 찾아야 해. 여름방학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난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학교의 지겨움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결심했다. 리오 딜런 그리고 마오니라는 녀석과 나는 하루 땡땡이를 계획했다. 나는 각자 6펜스씩 모았다. 우리는 커넬 브릿지에서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했다. 마오니의 큰 누나가 결석계를 써주기로 했고 리오 딜런은 아프다고 얘기해달라고 형한테 일러둘 참이었다. 우리는 워프로를 따라 내려가 배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페리를 타고 피전하우스, 이 피전하우스는 더블린 근교 풀백 반도에 위치한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1903년부터 76년까지 가동된 발전소라고 합니다. 피전하우스까지 가본다는 계획을 세웠다. 리오 딜런은 버틀러 신부나 학교 관계자를 만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마오니가 아주 분별 있게 물었다. 버틀러 신부가 무슨 볼일이 있어 피전하우스까지 나오겠냐고. 우리는 안심했고
나는 두 사람에게서 6펜스씩 걷는 동시에 내 6펜스를 보여줌으로써 업무의 첫 단계를 완료했다. 전날 밤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막연하게 흥분된 상태였다. 우리는 웃으며 악수를 했고 마오니가 이렇게 외쳤다. 내일 보세 친구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제일 가까운 데 살았으므로 아침에 나는 다리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정원 끝 난로 제구덩이 근처의 높이 자란 풀밭에 책을 숨기고 서둘러 운하의 뚝을 따라갔다. 6월 첫 주의 햇빛 온화한 아침이었다. 나는 다리의 갓돌 위에 걸터앉아 밤새 부지런히 회치를 해놓은 내 말랑한 캔버스 신발에 감탄하기도 하고 또 유수한 말들이 짐차 한 대분의 장사꾼들을 언덕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보았다. 산책길에 늘어선 키 큰 나무들의 가지는 모두 작은 연초록빛 이파리들로 경쾌했고 햇살이 그 사이로 비스듬히 물 위에 내리 비치고 있었다. 다리의 화감이 따스해지기 시작했고 나는 머리에 떠오른 노랫가락에 맞추어 돌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무척 행복했다. 5분인가 10분 정도 앉아 있으려니까 마오니의 회색 옷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는 미소 지으며 언덕을 올라와서 다리 위 내 옆자리로 기어 올랐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는 불룩한 속주머니에서 새총을 꺼내 자신이 어디를 손질했는지 설명했다. 왜 그걸 가져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새들하고 노가리나 까려고 가져왔다고 내게 말했다. 마오니는 거리낌 없이 언어를 썼고 버틀러 신부를 넉다리 똥꼬라고 불렀다. 우리는 15분을 더 기다렸으나 여전히 리오 딜런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마오니가 뛰어내리며 말했다. 가자. 똥보새끼 겁먹고 뺄 줄 알았어. 그럼 걔가 낸 6펜스는? 내가 말했다. 압수지 뭐. 마오니가 말했다. 더 잘됐다 야. 1실링이 아니라 1실링하고 6펜스 아니야? 우리는 노스 스트랜드로를 따라 황산 공장까지 걸어가서 워프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꺾었다. 마오니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길에서 벗어나자마자 인디언 놀이를 시작했다. 그는 장전 안 된 새총을 휘두르며 누더기를 입은 한 무리의 소녀들을 쫓아갔고 누더기 차림의 사내아이 둘이 기사도 정신으로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시작하자 그들을 공격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꼬마들이 너무 어리다고 반대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걸어갔다. 누더기 부대가 우리를 개신교도로 생각하고는 등 뒤에다 포대기쟁이. 이 말은 뭐냐면 아일랜드 가톨릭에서 처음에는 감리교도를 후에는 개신교 전체를 경멸적으로 부르는 말인데 어원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포대기쟁이라고 불렀는가 봐요. 포대기쟁이라고 고함을 쳐댔는데 그건 마오니가 얼굴이 가무잡잡한 데다가 모자에 크리켓 클럽의 은배지를 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무딩 아이언 해수욕장에 도착해서 우리는 포위전의 계획을 짰다. 하지만 적어도 3선 있어야 했으므로 불가능했다. 우리는 리오 딜런이 겁쟁이라며 투덜대고 또 그가 오후 3시에 라이언 선생으로부터 얼마나 당할까. 이 말은 가톨릭 학교에서 체벌, 주로 손바닥을 맞는 것이랍니다. 그 체벌은 해당 교사가 매의 횟수를 적어서 제출하고 방과 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후 3시에 라이언 선생으로부터 얼마나 당할까 고소해야 하며 분을 풀었다. 그리고 우리는 강가로 갔다. 양쪽에 높다란 돌벽이 서 있는 시끄러운 거리를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크레인과 엔진이 움직이는 것을 살펴보고 또 종종 으르렁대는 짐차의 운전사들에게서 비키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야단을 맞으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는 한낮이었고 노동자들이 모두 점심을 먹고 있는 것 같았으므로 우리도 커다란 금포도빵 2개를 사서 강 옆의 쇠파이프 위에 앉아 먹었다. 우리는 더블린 항구의 교역 광경을 즐겼다. 먼 데서 양털처럼 꼬불꼬불한 연기로 알아볼 수 있는 그룻배들, 링샌드 너머에 있는 갈색 고깃배 선단, 반대편 부두에서 하역 중인 커다란 흰색 범선, 마오니는 그런 큰 배를 하나 타고 바다로 달아나면 끝내주겠다고 말했고 나도 그 높다란 돛대를 바라보면서 학교에서 띄엄띄엄 배운 지리가 눈앞에서 점점 실체를 갖추어가는 것을 보았다. 아니 상상했다. 학교와 집이 우리로부터 물러나는 것 같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노동자 2명 그리고 가방을 든 작은 유대인 1명과 함께 요금을 치르고 페리로 리피강을 건넜다. 우리는 엄숙하다 할 정도로 진지했지만 그 짧은 여행 중 한 번 서로 눈이 마주치자 웃고 말았다. 땅에 내려서 우리는 건너편 부두를 바라보았던 돛대가 셋 있는 그 우아한 배가 하역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떤 구경꾼이 그게 노르웨이 배라고 말했다. 나는 고물 쪽으로 가서 거기 새겨진 글자를 해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돌아와서는 그 외국 선원들을 꼼꼼히 살피며 그중 누구라도 초록색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다. 왜냐하면 나는 뭔가 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선원들의 눈은 푸른색이거나 회색이었고 심지어 검은색도 있었다. 눈이 초록색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원은 키가 큰 사내로 널판 자들이 떨어질 때마다 매번 쾌활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 부두의 구경꾼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좋았어, 좋았어. 이 구경이 시들해지자 우리는 천천히 링샌드로 흘러 들어갔다. 날이 무더워진 상태였고 식료품 전 진열장에 놓인 귀한 과자들은 허옇게 빛이 발해가고 있었다. 우리는 비스킷과 초콜릿을 좀 사서 야금야금 먹으며 어부들의 가족이 사는 우중충한 거리를 어슬렁거렸다. 우유 가게를 찾지 못해서 우리는 구멍 가게로 들어가 라즈베리 레모네이드를 한 병씩 샀다. 마시고 나서 기운을 차린 마오니가 고양이를 쫓아 좁은 길을 내려가서나 고양이는 넓은 들판으로 도망가 버렸다. 우리 둘 다 조금 피곤했고 들판에 이르러 바로 경사진 뚝을 향해 가보니 등성이 너머로 도덕강이 보였다. 너무 늦었고 또 너무 피곤해서 우리는 피전하우스에 가보려던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다. 우리의 몸이 들통나지 않으려면 오후 4시 전에는 집에 돌아가야 했다. 마온이는 유감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새총을 들여다보았고 내가 기차를 타고 집에 가자고 제안하고 나서야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해가 몇 점 구름 뒤로 숨어버리고 나니 우리에게 남은 건 시들해진 생각과 과자 부스러기 뿐이었다. 들판에는 우리 말고 아무도 없었다. 둘이서 얼마 동안 말없이 뚝 위에 누워있는데 들판 저쪽 끝에서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여자애들이 점을 친다는 초록색 풀줄기 같은 것을 씹으면서 나른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뚝을 따라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한 손을 엉덩이에 댄 자세로 걸었고 다른 손에는 짝대기를 하나 들고 그것으로 잔디를 가볍게 툭툭 건드렸다. 꾀재재한 암록색 옷을 입고 우리가 보통 제리 해트라고 부르는 춤 높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콧수염이 밤백으로 새은 것이 꽤 나이가 들어 보였다. 우리 발치를 지나며 그는 우리를 헐끗 쳐다보곤 계속 걸어갔다. 우리는 눈으로 그를 쫓았고 그가 50걸음가량 가다가 몸을 돌려 길을 되밟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리를 향해 아까처럼 지팡이로 땅을 툭툭 짚으며 아주 천천히 걸어왔다. 어찌나 천천히 오든지 나는 그가 불밭에서 뭘 찾고 있나 생각했다. 그가 우리 있는 곳까지 와서 걸음을 멈추고 우리에게 안녕하고 인사를 건넸다. 우리가 대답하자 그는 우리 옆 비탈에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날씨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다. 아주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또 오래전 그가 어렸을 때에 비해 계절이 엄청 달라졌다면서 그는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의심할 바 없이 학창시절이라고. 다시 젊어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바칠 거라고 했다. 그가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동안 우리는 약간 지겨워져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학교와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에게 토마스 무어의 시, 토마스 무어는 아일랜드 낭만주의 시인입니다. 혹은 월드 스콧 경의 소설,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소설이나 리턴경 영국의 작가 정치가입니다. 토머스 무어의 시 혹은 월드 스콧 경의 소설이나 리터의 경의 작품을 읽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가 언급한 책들을 모두 읽은 척 했으므로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야, 너도 나처럼 책벌레구나. 그런데 하고 그가 눈을 휘둥그레져서 쳐다보고 있는 마오니를 가리키면서 덧붙였다. 이 친구는 달라. 노는데 선수로군. 그는 자기가 월트 스콧 경과 리턴 경의 작품 전부를 집에서 읽었으며 그걸 읽는데 결코 실증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하고 그가 말했다. 리턴 경의 작품 중 어떤 것은 애들이 읽으면 안 되는 게 있지. 마오니는 왜 애들이 그걸 읽으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 사내가 나를 마오니와 똑같은 멍청이로 보지 않을까 겁이 났으므로 그 질문은 심란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그의 신누른 이 사이가 크게 벌어진 것이 보였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누가 애인이 더 많으냐고 물었다. 마오니는 여자친구가 셋이라고 가볍게 대답했다. 그 남자가 내게 너는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럴 리가 있냐면서 분명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럼 하고 마오니가 당돌하게 말했다. 아저씨는 애인이 몇 명이에요? 그 남자는 아까처럼 빙그레 웃고는
우리 나이 때는 애인이 많았다고 말했다. 남자애라면 누구나 하고 그가 말했다. 꼬마 애인이 하나쯤 있기 마련이지. 이 점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의 나이에 비해서 이상하게도 자유분방하다고 느껴졌다. 마음속으로 나는 소년과 애인에 대한 그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싫었다. 그리고 왜 그가 무언가가 두려운 것처럼 혹은 갑자기 한기를 느끼는 것처럼 한두 번 몸을 부르르 뜨는지 의아했다. 그가 말을 이어가면서 나는 그의 억양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우리에게 여자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자애들 머릿결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손은 또 얼마나 부드러운지, 또 몰라서 그렇지 여자애들이 보기만큼 다 착한 건 아니라든지. 그가 말하길 자기는 근사하고 어린 여자를 그녀의 희고 근사한 손과 아름답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바라보는 일이 제일 좋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이미 외워둔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말 중 어떤 단어들의 자력에 이끌려 그의 마음이 똑같은 궤도를 천천히 돌고 또 도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때로 그는 누구나 다 아는 어떤 사실을 언급할 뿐이라는 터였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엿들으면 안 되는 무슨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어 이상하게 말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구절들을 조금씩 바꾸고 그것을 자신의 단조로운 목소리로 감싸면서 거듭거듭 반복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언덕 아래쪽을 응시했다. 한참 후에 그의 똑백이 멈추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잠깐만 어딜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까운 들판 끝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가 가버린 후에도 계속 말이 없었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뒤 나는 마온이가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내가 대답도 않고 눈을 들지도 않자 마온이는 다시 고함을 질렀다. 아이고, 저 변태 영감 같으니. 그가 우리 이름을 물어보면 하고 내가 말했다. 너는 머피라고 해. 난 스미스라고 할게.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가버릴까 말까 여전히 궁리하고 있는데 그가 돌아와서 우리 곁에 다시 앉았다. 그가 앉자마자 마온이는 아까 도망갔던 그 고양이를 발견하곤 튀어 일어나 고양이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그 남자와 나는 추격전을 지켜보았다. 고양이는 또다시 도망쳤고 마온이는 그 고양이가 기어 올라간 담벼락에 돌 팔매질을 했다. 그는 곧 이 일을 그만두고 저 먼 쪽의 들판 끝에서 정처 없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그는 내 친구가 매우 거친 소년이라며 학교에서 종종 매를 맞느냐고 물었다. 나는 우리가 그의 말대로 매나 맞고 다니는 국립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붕괴한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계속 다물고 있었다. 그는 남자애들을 체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이 마치 다시 자신의 말에 자력으로 이끌리는 것처럼 천천히 그 새로운 중심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애들이 저런 지경이면 맞아야 한다. 맞아도 싸다고 말했다. 사내 애가 거칠고 제멋대로면 흠씬 매질을 하는 것 말고 다른 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였다. 손바닥을 때리거나 뺨을 갈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필요한 것은 화끈하게 흠씬 매타작을 하는 거라고 했다. 나는 이런 정서에 기겁해서 나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헐끗 쳐다보았다. 그러자 실룩거리는 이마 아래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진녹색 두 눈의 시선과 마주쳤다. 나는 다시 눈길을 돌려버렸다. 남자는 독백을 이어갔다. 그는 좀 전에 자신이 보였던 자유주의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만일 남자애가 여자애에게 말을 걸거나 여자애를 애인으로 삼는 걸 보게 되면 죽어라 매질을 해줄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여자애에게는 말을 안 걸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남자애가 여자애인이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이 세상 어떤 사내 아이도 맞아보지 못한 정도로 매질을 해줄 거라고 했다. 그가 말하길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얼씨구나 하고 기꺼이 할 일은 없다는 거였다. 그는 그런 사내 애들을 어떻게 때려줄 것인지 마치 어떤 정교한 비결을 틀어놓는 것처럼 내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그 일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단조로운 어조로 그 비결을 하나하나 말해줄 때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게 들릴 지경이었고 자기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내게 애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독백이 다시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났다. 나는 마음의 동료를 들킬까봐 신발을 똑바로 고쳐 신는 척하면서 잠시 뭉그적거렸고 그런 다음 가야 한다고 말하곤 안녕히 가시라고 했다. 침착하게 언덕을 올라갔지만 그가 내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자
나는 몸을 돌려 그를 외면한 채 큰 소리로 들판을 가로질러 외쳤다. 머피! 내 목소리에는 억지로 용기를 내는 억양이 배어 있었고 나는 째째한 내 꾀가 창피했다. 내가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나서야 마오니는 나를 보았고 대답으로 큰 소리를 질렀다. 그가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올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그는 마치 나를 구해주려는 것처럼 달려왔다. 그리고 나는 뉘우쳤다. 마음속으로 난 늘 그를 약간 멸시하고 있었으므로.